이제 대놓고 물을게. 이 집을 네 명의로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어머님, 저희가 그렇게 나쁜 의도로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냥 뭐? 그냥 나 모르게 대출을 받으려고 한 거냐? 엄마,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었어. 지원이가 그냥 알아본 거야. 그럼 너는 왜 몰랐다는 거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70세 양정수는 부엌에서 조용히 찻잔을 닦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은 한결같았지만 정순의 마음속은 왠지 모르게 뒤숭숭했다. 오래전부터 바라던 대로 42세 첫째 아들 최명훈과 36세 둘째 아들 최서진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조용한 노후를 보내야 하는데 어째서인지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부엌 탁자에 놓인 작은 가계부를 보며 정수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적지 않은 세월을 장사하며 하루하루를 쪼개 살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다. 남편 없이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온 보람은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이 집에서 조용히 살면서 가끔 손주라도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며느리 이지원이 자꾸 이상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들었던 이야기들이 점점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첫째 아들 명훈이었다. 엄마, 다녀왔어. 그래, 왔니? 밥은 먹고 왔어? 먹고 왔어. 근데 엄마, 요즘 몸은 좀 어때? 뭐, 나야 늘 그렇지. 아침 저녁으로 허리가 좀 쑤시긴 하지만 살만해. 정수는 명훈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명훈은 어딘가 말을 돌리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엄마, 지원이가 요즘 집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혹시 들은 거 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정순의 손에 들린 찻잔이 순간 멈칫했다. 응? 무슨 집 문제 말이니? 그러니까 요즘 세금도 많고 부동산 문제도 복잡하고 하잖아. 그래서 지원이가 말하길 명의를 미리 바꿔두면 세금 부담이 덜할 거라고 하더라고. 순간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 내가 살아있는데 왜 명의를 바꾸니? 아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미리 준비하면 좋다는 거야. 나중에 절차도 덜 복잡하고. 나중에 절차가 덜 복잡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내 집을 미리 네 명의로 바꾼다는 거야? 나는 그런 생각 추호도 없으니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라. 명훈은 당황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엄마. 그냥 지원이 생각일 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대화는 마무리되었지만 정순의 마음에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남아있었다. 며칠 후 정순은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후 사촌 서미경을 만났다. 어머, 정순 씨. 요즘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네. 아이고,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좀 있어서 그래. 미경은 정순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집 문제야? 정순은 순간 움찔했지만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 에이,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런 거 보면 다 보이지. 솔직히 말해봐. 혹시 며느리가 집 명의 바꾸자는 얘기 안 했어? 정순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미경은 정순의 표정만 보고도 대충 짐작한 듯했다. 나 예전에 비슷한 일 겪은 사람들 많이 봤어. 처음엔 그냥 조용히 설득하다가 나중엔 온갖 수를 써서 결국 집 뺏기는 사람도 있다고. 조심해야 해. 정수는 미경의 말을 듣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다. 설마 우리 애들이 그런 애들은 아니야. 설마가 사람 잡는다니까. 네가 계속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정수는 미경과 헤어진 후에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정순이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지원이 방문했다. 어머님, 뭐 하세요? 그냥 반찬 좀 만들고 있지? 같이 먹고 가겠니? 저는 괜찮아요. 방금 배달 음식 시켜서 먹었거든요. 정수는 속으로 씁쓸함을 느꼈지만 애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원은 그 자리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머님, 저번에 명훈 씨한테도 말했는데 요즘 집 문제 때문에 다들 미리 대비하더라고요.
명예 변경 같은 거 미리 하면 나중에 세금도 덜 낼 수 있고요. 정수는 순간 손을 멈추고 지원을 바라보았다. 너도 그 얘기 하는구나. 네, 사실 저도 알아보니까 미리 해두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난 내 집에서 그냥 살다가 조용히 갈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라. 지원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 속에서 왠지 모를 서운함과 불만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미경의 경고, 명운의 애매한 태도, 그리고 지원의 점점 강해지는 요구들은 정순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커지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정순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세금 문제 정도로 생각했지만 점점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정수는 슈퍼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다.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여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니까요. 나도 생각은 해봤어. 그런데 엄마가 완강하게 반대하시잖아. 그러니까 설득해야죠. 어머님은 그냥 옛날 방식대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즘 다 이렇게 한다고요. 괜히 미루다가 더 손해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이건 엄마가 결정할 일이야. 우리가 강요할 순 없잖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설명해 드리는 거죠. 난 정말 어머님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괜히 늦게 움직였다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 생기면 아깝잖아요. 정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문 밖에서 이 말을 듣고 있자니 지원의 말투는 마치 이미 정해진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들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거실로 들어섰다.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니? 순간 거실에 있던 두 사람이 놀란 듯 정순을 바라보았다. 지원은 순간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님, 오셨어요? 저희가 그냥 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 보면서 이야기 좀 나누고 있었어요. 내 집이 네 뉴스거리냐? 지원은 정순의 날카로운 말투에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부드럽게 웃으며 다가왔다. 어머님,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미리 대비를 하면 좋다고 해서요. 미리 대비?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냐? 명운이 갑자기 난감한 얼굴로 가로막고 나섰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야. 지원이가 요즘 부동산 공부를 좀 했는데 미리 명의를 정리해 두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는 말이야. 정수는 천천히 명운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그 얘기를 나한테 직접 하지 않고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지? 명운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반면 지원은 당당하게 웃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어머님께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 의논하고 있었어요.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정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집 문제는 내가 결정할 거야. 그러니 다시는 이런 이야기 꺼내지 말거라. 지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둘째 아들 서진이 집에 들렀다. 평소보다 진지한 얼굴로 앉아있던 서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형수 요즘 자주 집에 와요? 그렇지. 무슨 일 있니? 형수랑 형이 요즘 집 문제 이야기한 적 있어요? 정수는 순간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 전에 명훈이가 집 명의를 바꾸면 좋겠다고 하더구나. 네 형수도 그게 좋다고 하면서 계속 설득하려 들었고. 서진은 얼굴을 찌푸렸다. 역시 그렇구나. 엄마,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냥 세금 아끼려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수는 순간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솔직히 형수가 요즘 소비가 좀 심해요. 카드 내역을 봤는데 명품 가게며 피부과며 돈을 상당히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형 월급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텐데. 정순의 손이 순간 떨렸다. 그래서 내 집을 노리는 거라고 생각하니?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수가 형 몰래 대출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정확한 건 더 알아봐야겠지만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여요. 엄마,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정수는 오래전부터 느끼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명운과 지원을 의심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서진은 정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뭐든 바로 결정하지 말고 나한테 꼭 말해요. 정수는 묵묵히 서진의 손을 꼭 잡았다. 정수는 요즘 부쩍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지만 밤이 되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명훈과 지원이 자꾸만 집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서진이 걱정하며 했던 말들도 마음에 걸렸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수는 우연히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지원이 어제 다녀가면서 두고 간 것 같았다. 이게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어떤 서류가 들어 있었다. 정수는 돋보기를 꺼내어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부동산 양도 계약서였다. 순간 손끝이 떨렸다. 자세히 살펴보니 서류에는 정순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새로운 명의자로 명훈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이게 대체 뭐야?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려던 것이 틀림없었다. 명훈이나 지원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서류를 준비했다는 사실에 정수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때 마침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열자 지원이 서 있었다. 정수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정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그대로 지원 앞에 내밀었다. 이거 네가 가져온 거냐? 지원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웃으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거요? 네, 어머님께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설명은 무슨 설명?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원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히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머님이 사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단지 앞으로 발생할 세금 문제나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걸 준비했어? 어머님이 너무 걱정하실까 봐요. 괜히 이런 거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요. 정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지원의 태도는 너무도 자연스러웠고 오히려 자신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걸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게 더 문제 아니야? 지원은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정순을 바라보았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도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걸 준비하겠어요. 정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지원이 돌아간 뒤 정수는 명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명훈아, 너 지금 시간이 되니? 할 얘기가 좀 있다. 잠시 후 명훈이 집으로 찾아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정수는 말없이 명훈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명훈은 순간 눈을 피하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명훈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긁적였다. 엄마, 너무 놀라지 마. 그냥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야. 너도 같은 생각이냐? 그래서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이런 걸 준비한 거야? 명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 요즘 다들 이렇게 해. 나중에 상속 문제 생기면 복잡해지니까 미리 해두자는 거야. 부담 갖지 마. 부담을 안 가질 수 있겠니? 이 집은 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집이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집이지.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런 걸 몰래 진행할 생각을 했니? 명훈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명확하게 말할게. 나는 내 집을 내 명의로 두고 싶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명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정수는 답답한 마음에 미경을 찾아갔다. 아이고, 정순 씨.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수는 천천히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했다. 미경은 이야기를 듣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네가 안 알아봤으면 진짜로 명의가 바뀔 수도 있었겠네. 그러게 말이야. 나는 우리 애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미경은 정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너 정말 정신 차려야 해. 이렇게 은근슬쩍 진행하는 거 보면 앞으로도 뭘 어떻게 하려고 할지 몰라. 정수는 미경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날 밤 정수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던 정수는 이 일이 단순한 세금 절감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정말로 대비해야 할 때였다. 며칠 뒤에도 지원이 집으로 찾아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간식 좀 사왔어요. 뭐 하러 또 왔니? 바쁠 텐데. 정수는 애써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밀려왔다. 왠지 오늘도 집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지원은 주방으로 가서 차를 한 잔 따르고는 슬쩍 말을 꺼냈다. 어머님, 제가 요즘 인테리어 쪽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머님 집도 이제 좀 손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손보다니? 무슨 말이냐? 어머님, 이 아파트가 오래되긴 했잖아요. 벽지도 낡았고 싱크대도 바꿀 때가 된 것 같고요. 제가 알아봤는데 요즘 국가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많대요. 그냥 이 기회에 싹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정수는 그 말에 순간 긴장했다. 나는 집에 불편한 거 하나도 없다. 벽지도 멀쩡하고 싱크대도 잘 쓰고 있는데 뭐 하러 바꾸니? 어머님, 사실 요즘은 이런 거 다 미리 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 집을 정리하게 되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말에 정수는 속이 울컥 뒤집히는 느낌이었다. 네가 나서서 그런 것까지 걱정해 줄 필요 없어. 내 집이고 내 살림이다.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지원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순의 눈빛은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듯했다. 며칠 후 둘째 아들 서진이 집에 들렀다. 서진은 지원의 행동이 점점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엄마, 형수 요즘 자주 와요? 그렇지. 요 며칠 간격으로 왔지. 엄마, 형수가 요즘 인테리어 관련해서 알아본다고 여기저기 상담받고 다니는 거 아세요? 뭐라고?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들고 정순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거기엔 여러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이거 형수가 인테리어 관련 상담을 받은 흔적이에요. 이걸 보니 형수가 마치 이 집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계획이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럼 진짜로 이 집을 자기 걸로 만들 생각인 걸까? 엄마, 나는 솔직히 의심돼요. 형수가 이 집을 너무 쉽게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조심하셔야 해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끝까지 집을 지키겠노라 다시 한번 결심했다. 다음 날 지원이 다시 집을 찾아왔다. 어머님, 저번에 말씀드린 인테리어 얘기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얘긴 끝났다고 했잖니? 하지만 지원은 이번엔 더욱 강하게 나왔다. 어머님, 이 집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관리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해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정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지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결국은 이 집도 저희한테 올 텐데 조금이라도 미리 대비하는 게 현명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니?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이 집이 벌써 네 거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야? 지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다시 태어난 얼굴로 말했다. 어머님, 저는 단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요즘 다들 미리 준비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든 이 집을 어떻게 하든 그건 내 마음이야.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마라.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더니 가볍게 인사만 하고 나갔다. 정수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정수는 결심했다. 다시는 며느리가 내 집을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 정수는 요즘 집안에서조차 마음 편히 있을 수 없었다. 지원이 몇 번이고 인테리어를 핑계 삼아 집을 바꾸려 들었고 명훈 역시 명의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 모든 상황을 생각하면 속이 끓어올랐지만 정수는 서진의 말을 떠올리며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다. 서진이 말했듯이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쥐기 전까지는 쉽게 움직이지 말아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정순의 손에 들어온 한 장의 서류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영수증이나 메모일 거라 생각하고 주우려 했지만 대출 신청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대출 신청서?
정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서류를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분명히 정순을 담보 제공자라고 표시된 글자가 적혀 있었다. 정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뜻이었다. 이제야 확실해졌구나. 정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류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조차 없었다. 지원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서진을 집으로 불렀다.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정수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밀었다. 서진은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대출 서류잖아요. 그래. 내 집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으려 했더라. 서진은 서류를 꽉 쥐며 이를 악물었다. 형수가 여기까지 했을 줄은 몰랐어요. 이제 어떡하면 좋겠니? 서진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이건 더 이상 두고 볼 일이 아니에요. 형한테도 이걸 보여주고 확실하게 따져야 해요. 그래야겠지. 정수는 긴 한숨을 내쉬며 다짐했다. 다음 날 정수는 명훈을 불렀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뭔지 한번 잘 봐라. 명훈은 서류를 읽더니 당황한 얼굴로 정순을 바라보았다.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어? 그걸 지원이가 내 가방에 두고 갔다. 너 이거 알고 있었니? 명훈은 당황한 듯 머뭇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나도 몰랐어. 너 정말 몰랐던 거니?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거니? 명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런 명훈의 모습에 정수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원이 들어섰다. 지원은 거실의 분위기를 살피더니 정순이 들고 있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님, 그게 왜 거기 있죠? 네가 내 가방에 두고 갔다. 지원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했지만 곧 태어난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오해하신 거예요. 이건 그냥 제가 알아보던 서류일 뿐이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내 집이 담보로 올라가 있니? 정순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원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건 혹시라도 필요할까 해서요. 어머님이 나중에라도 원하시면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둔 것뿐이에요. 정수는 그 뻔뻔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언제 그런 걸 원한다고 했니? 어머님,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다. 정수는 조용히 서류를 찢어버렸다. 이 집은 내 집이야. 앞으로 이런 얘기 다시는 꺼내지 마라. 지원은 당황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명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원아, 그만해. 지원은 명훈을 돌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보, 당신까지 왜 그래?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야.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지원은 끝까지 변명하려 했지만 명훈이 더 이상 편을 들어주지 않자 결국 입을 다물었다. 정수는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됐다. 이 집은 내가 지킬 거다. 그러니 다시는 이런 얘기 꺼내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선 정수는 긴 한숨을 내쉬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야 끝이 보이는 것 같구나.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정수는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에는 찢어진 대출 서류 조각들이 쥐어져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지원은 처음부터 이 집을 자기 것으로 만들 계획이었고 명훈은 그 과정에서 방관하거나 어쩌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정수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명훈과 지원을 불렀다. 서진도 옆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하자. 명훈은 어색하게 기침을 했고 지원은 여전히 태연한 표정이었다. 서진은 팔짱을 낀 채 지원의 얼굴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제 대놓고 물을게. 이 집을 네 명의로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명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결국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희가 그렇게 나쁜 의도로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냥 뭐?
그냥 나 모르게 대출을 받으려고 한 거냐? 지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엄마,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었어. 지원이가 그냥 알아본 거야. 그럼 너는 왜 몰랐다는 거냐? 명우는 당황한 듯 지원을 돌아보았다. 지원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지원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요즘 생활비도 빠듯하고 애들 학원비며 뭐며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아요. 이 집을 활용하면 우리도 좀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형수님, 형이랑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한 거네요? 지원은 싸늘한 시선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애 키우고 가정 꾸려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세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서진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남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형수님, 형수님한테 이 집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거죠? 정수는 그동안 쌓아둔 감정을 더는 참지 못하고 터뜨렸다. 내가 내 손으로 일군 집이야? 네가 시집 와서 몇 년이나 살았다고 감히 이 집을 자기 것처럼 여기니?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지원은 정순의 날 선말의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태어난 얼굴로 되받아쳤다.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네가 날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니? 나 몰래 서류를 꾸미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게 나를 위한 거야? 명우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명훈아, 너도 솔직히 말해봐라. 너 정말 몰랐니? 명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마치 누군가 뒤통수를 후려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 결국 너도 알고 있었구나. 서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명운을 바라보았다. 형, 이게 말이 돼. 엄마 집을 가지고 형수랑 그런 짓을 하려고 했다고? 명운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였다. 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거라고. 너희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지원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저희도 생활이 어렵고 명훈 씨도 힘든데. 정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야. 나는 내 집을 잃을 수 없어. 절대 안 돼. 지원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결국 우리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정리해 두자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거예요? 정수는 두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집은 내 거야. 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내 뜻은 변하지 않아. 서진이 정순을 감싸며 나섰다. 형수님, 이젠 그만하시죠. 형도 정신 좀 차리고. 명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지원은 화가 난 듯 짐을 챙겨서 명운과 함께 집을 나갔다. 정순은 허탈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런 정순의 곁을 지키는 것은 역시 서진이었다. 엄마, 이제 확실해졌죠? 형수가 이 집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거.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확실해졌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서진은 정순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하듯 말했다. 엄마, 이제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정수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정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정수는 앞으로 닥칠 더 큰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다. 정수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지원과 명훈이 집을 나간 지 이틀이 지나고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정순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원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정순의 불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었다. 그날 오후 명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저녁 때 잠깐 시간 있어? 무슨 일로 보자고 하는 거냐? 그냥 그동안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아서. 우리 다시 차분히 이야기 좀 해보면 어때? 정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어디서 보자는 거니? 그냥 엄마 집에서 보면 안 될까? 지원이도 같이 갈 거야. 정수는 속으로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나 지원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정수는 감정을 숨기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와라. 이야기 한번 해보자. 정수는 곧 닥칠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명훈과 지원이 집으로 들어섰다. 정수는 미리 준비해 둔 차를 내주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냉랭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정수는 무표정하게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래, 무슨 이야기 하려고 온 거냐? 명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 다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될까? 현실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니? 명훈은 어색한 표정으로 머뭇거리다가 결국 본론을 꺼냈다. 집 문제 말이야. 지원이 말이 맞는 부분도 있어.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엄마도 좀 더 편하게 지낼 방법을 찾으면 좋겠어? 정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차분하게 되물었다. 그러니까 너희 뜻은 결국 내 집을 팔자는 거니? 어머님, 그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좀 더 넓고 좋은 곳에서 편히 지내셨으면 해서요. 어차피 이 집을 가지고 계셔도 유지비도 많이 들고 관리도 어렵고 차라리 그 돈으로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정수는 차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손을 모았다. 그래서 네가 내 요양원까지 정해주겠다는 거니? 지원은 당황한 듯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어머님께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다. 이제는 대놓고 집을 팔아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때 마침 서진이 집으로 들어왔다. 형수님. 오랜만이네요. 지원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다. 서진이 올 거라는 걸 몰랐던 모양이었다. 서진아, 너 왜 왔어? 엄마 보러 왔지. 그런데 마침 형수님이 요양원 이야기를 하고 계시길래 나도 좀 듣고 싶어서요. 지원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표정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수님, 제발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형수님이 말하는 어머님을 위한 일이라는 게 결국 누구를 위한 건지 이제 다 알겠거든요. 정수는 조용히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감출 것도 미룰 것도 없었다. 그래, 이쯤에서 솔직하게 말해보자. 네가 정말로 내 건강을 걱정해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이 집이 너희에게 필요해서 그러는 거냐? 지원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보였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저는 그냥 그러나 서진이 단호하게 끊었다. 형수님,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한테 더 이상 이런 이야기 못하게 할 겁니다. 명훈이 당황한 얼굴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아, 이건 우리가 가족끼리 풀어야 할 문제야. 아니, 형. 이건 가족끼리 풀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집을 지킬 문제야. 형수님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도 형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려? 명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원 역시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지원과 명훈은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집을 떠났다. 정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조용히 서진을 바라보았다. 고맙다, 서진아. 서진은 씁쓸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엄마. 형수님은 절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며칠 전 지원과 명훈이 집을 나간 이후 집안에는 잠시나마 평온이 찾아온 듯했다.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정순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명훈이 집으로 찾아왔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정수는 차분히 명훈을 맞이했다. 그래, 앉아라. 명훈은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솔직히 나도 요즘 많이 힘들어. 누가 힘들지 않겠니? 지원이 요즘 많이 예민해졌어. 우리 사이도 점점 나빠지고 있고. 정수는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정수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래서 넌 어떻게 하려고 하니? 명훈은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모르겠어. 난 그냥 가족이 평온했으면 좋겠는데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정수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명훈아, 이제라도 네가 정말로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할 때야. 엄마, 그게 무슨 뜻이야? 지원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 넌 아직도 모르겠니? 명훈은 정순의 말에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고 답답했던 대화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정수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그런데 아파트 현관에서 지원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어머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정수는 지원을 스쳐 지나가려 했지만 지원이 한 발 앞을 막아섰다. 어머님,
이대로 가시면 안 되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잖아요. 정수는 한숨을 쉬며 지원을 바라보았다. 너랑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살 길은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정수는 지원의 말을 끊었다. 네 살 길은 네가 알아서 찾아. 내 집은 내 손으로 지킬 거니까. 지원은 이를 악물었다.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도 끝까지 그러실 거예요? 그래, 끝까지 이렇게 할 거다. 정순의 단호한 태도의 지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지원은 결국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돌아섰다. 그날 밤 서진이 다급한 얼굴로 정순의 집으로 찾아왔다. 엄마, 큰일 났어요. 왜 그러니? 서진은 급히 정순에게 핸드폰을 내밀었다. 형수가 형 몰래 또 대출을 받으려 한 것 같아요. 이번엔 형 이름으로요. 정수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명훈의 이름으로 접수된 대출 승인 내역이 있었다. 이거 명훈이는 알고 있니? 그리고 넌 어떻게 알았어? 형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다음 날 명훈은 정순의 집을 찾아왔다. 엄마, 나 이제 더는 못하겠어. 정수는 조용히 명훈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결심했니? 명훈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할 거야. 지원이랑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정수는 천천히 명훈의 손을 잡았다. 잘 생각했다. 이제라도 네 인생을 찾아라. 명훈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이제야 끝이 보이네. 며칠 후 명훈과 지원은 공식적으로 이혼을 결정했다. 그리고 지원은 모든 걸 잃은 채 떠나야 했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지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네 욕심이 만든 결과야. 이제 네 길을 가거라. 지원은 끝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사라졌다. 정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진짜 평온이 오겠지. 시간은 흘러 지원이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정리된 듯 보였다. 하지만 정수는 어딘가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명훈이 집을 찾아왔다. 엄마, 나왔어. 정수는 조용히 명훈을 맞이했다. 그래, 앉아라. 저녁은 먹었니? 명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간단히 먹고 왔어. 정수는 차를 따라주며 명훈을 바라보았다. 그동안은 어땠니? 명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솔직히 좀 허전해. 그래도 후회는 안 해? 정수는 가만히 명훈의 손을 잡았다. 잘 생각했다. 이제 너도 네 삶을 살아야지. 명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서진과 미경이 정순의 집에 놀러왔다. 엄마, 요즘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조용해서 좋은데 가끔은 너무 조용한 것도 문제다. 미경이 피식 웃으며 끼어들었다. 아이고, 조용한 게 얼마나 좋아. 나는 요즘도 며느리랑 티격태격하고 사는데. 정수는 미경을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그래도 있는 게 낫지 않니?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도 괜찮아. 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정순과 서진은 미경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도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셔야죠. 그래야지. 이제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정수는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그리고 정수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조용히 살아가기로 했다. 우리 아들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그냥 오랜만에 전화했어. 요즘 어떻게 지내? 어머, 그래? 요즘은 별일 없지? 근데 넌 바쁜가 보다? 연락도 쉽지가 않네? 아, 회사가 요즘 좀 정신없어서. 그리고 아들 윤도현의 말이 잠시 끊겼다. 정혜숙은 무심코 핸드폰을 귀에 더 가까이 가져갔다. 평소 같으면 도연이 못 챙겨 먹는다고 잔소리라도 할 법한데 이번엔 분위기가 이상했다. 왜? 무슨 일 있어? 지영이랑 무슨 문제라도 생겼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전화기 너머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또 전화야? 목소리는 작았지만 해숙은 단번에 며느리 김지영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잠깐만, 엄마. 전화기 너머로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다.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만큼은 확실했다. 해숙은 순간적으로 기분이 싸해졌다.
잠시 후 다시 전화를 받은 도연의 목소리는 조금 어색해져 있었다. 엄마, 미안한데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뭐? 지영이가 뭐라고 한 거야? 아, 그냥 요즘 바빠서 그런 거야.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렇게 의심만 가득했던 통화가 끝났다. 그리고 해숙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다. 지금까지 도연과 통화할 때면 언제나 밝은 기분이었는데 이번 통화는 어딘가 달랐다. 그리고 가장 걸리는 건 지영의 태도였다. 그날 저녁 도연의 말과 달리 다시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다. 다음 날 해숙은 일부러 참았다가 점심 무렵 도연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후 이번에는 지영이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영아, 도연이는? 지금 미팅 중이에요. 무슨 급한 일 있으세요? 해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원래는 그냥 안부를 묻고 싶었을 뿐인데 급한 일 있냐는 질문이 해숙을 머뭇거리게 만들었다. 아니, 그냥 어제 도연이가 다시 전화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아, 도연 씨 요즘 진짜 바빠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뭐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응? 뭔데? 어머님이랑 도연 씨랑 통화 자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야? 아,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자주 하시면 좀 좀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해숙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부담스럽다고? 네, 도연 씨도 집에 오면 쉬고 싶고 저랑도 시간 보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전화하시면 보통 2, 30분씩 하시잖아요. 그게 솔직히 조금 힘들어 보여서요. 평생을 키워온 도연과 고작 통화를 한다는 게 힘들어 보인다는 지영의 말에 해숙은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님, 그냥 가끔씩 정말 용건 있을 때만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해숙은 가만히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그러니까 지영은 자신이 도연과 통화하는 것조차 싫다는 뜻이었다. 그제야 전날 도연이 갑자기 전화를 끊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해숙은 천천히 숨을 내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알겠다. 앞으로는 용건 있을 때만 전화할게.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해숙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정말 이제는 도연과 통화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세상이구나. 한참을 생각하다 해숙은 도연에게 다시는 전화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해숙이 보낸 문자의 답은 몇 시간, 하루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날 이후부터 해숙은 약속대로 도연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렇게 얼마 시간이 흘러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잘 지내냐는 문자를 남겼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록 답이 없었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한 달 가까이 연락이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해숙은 결국 전화를 걸었다. 도연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한동안 신호음만 들렸다. 그때 신호음이 멈추고 전화가 연결되었다. 그런데 들려온 목소리는 도연이 아니라 지영이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지영이에요. 순간 당황한 해숙이 얼른 입을 열었다. 지영아, 도연이는? 아, 도연 씨 지금 씻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 그냥 요즘 연락이 없어서 잘 지내나 싶어서 전화했어.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 뒤 지영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뭔데? 사실 저희가 좀 생각해봤는데요. 이제 도연 씨도 결혼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부모님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간 해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거리? 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다들 그렇게 살아요. 부모님하고 자식도 결혼하면 남처럼 지내야 서로 편해요.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지영의 태도에 해숙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님께서 도연 씨를 많이 아끼시는 건 알지만 이제 저희는 부부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저도 시댁보다는 제 친정 부모님께 더 신경 쓰게 되잖아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셔야죠. 해숙은 지영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도연을 불편하게 한 것인지 생각해 보았지만 그냥 평범하게 연락한 것뿐이다. 도연이 바쁠까봐 일부러 연락을 줄였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한 달 만에 전화한 것뿐이다. 그런데 지영은 자식과 남처럼 살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단정 짓고 있었다.
그럼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라는 거니? 아니요,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너무 자주 하지는 말아주세요. 도연 씨도 저랑 시간 보내야 하니까요. 너무 자주라는 말에 해숙은 헛웃음이 났다. 왜냐하면 이번 통화도 한 달 만에 한 통화였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해숙은 자식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지영은 정반대였다. 해숙이 필사적으로 쥐고 있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위로 싹둑 자르듯 잘라내려 했다. 그래, 알겠다. 어머님,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 다 이런 분위기예요. 이해해주세요. 그래, 그럼 도연이한테 씻고 나면 전화 한 통만 하라고 해줘. 네, 그렇게 전할게요. 하지만 해숙은 도연에게서 다시 전화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해숙은 천천히 전화를 끊고 창가에 멍하니 서 있었다. 바깥에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다. 낙엽이 흩날리고 공기가 차가워졌다. 그리고 해숙의 마음도 차가운 날씨와 같았다. 서늘하고 허전했다. 그날 밤 해숙은 남편 철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지영이가 그러는데 요즘은 부모랑 자식도 남처럼 지내야 한대. 뭐? 그래야 서로 편하대. 철호가 혀를 찼다. 이제 별 얘기를 다 듣겠네. 부모랑 남처럼 살라니.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사고방식이 그런가 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그럼 자기 친정 부모랑도 남처럼 살겠네? 철호의 말에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영이 부모와 자식도 남처럼 지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지영의 친정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는 의문이었다. 하지만 지영은 분명 자기 부모에게는 다를 것이다. 그건 너무나도 뻔했다. 그날 밤 해숙은 부모와 자식도 남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식에게 연락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머리가 복잡했다. 결혼 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주고받던 도연이 어느새 너무 자주 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말을 듣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속상한 건 도연이 지영의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단 한마디라도 해숙의 편을 들었다면 해숙이 이토록 서운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도연의 태도에 해숙은 더욱 외로웠다. 해숙은 차례상 준비로 분주했다. 올해는 간소하게 차릴 생각이었다. 지영이 명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고 쓴 것이었다. 갈비찜도 미리 해둬야겠고, 나물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장바구니를 정리하다가 해숙은 휴대폰을 들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도 도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웬일이야, 이번에는 먼저 연락도 안 하네. 그동안은 그래도 명절 전에는 소식을 묻는 연락 정도는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감감무소식이었다. 조금은 서운했지만 해숙이 먼저 전화를 걸기로 했다. 길어지는 신호음에 해숙의 마음이 타들어갔다. 제발 좀 받아라. 신호가 몇 번 울리고 다행히 전화를 받은 건 도연이었다. 여보세요? 도연아, 명절인데 언제 올 거야? 아, 그게 어머니,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 왜? 지영이랑 얘기했는데 이번 명절은 처가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해숙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처가에서? 네, 장인어른이 요즘 편찮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도 시댁에 먼저 갔었잖아요. 그래도 명절인데 아침에 잠깐이라도 얼굴 보러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뒤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왜 그렇게 길게 얘기해? 빨리 끊어. 엄마, 나중에 따로 찾아뵐게요. 명절 지나고 시간 되면 갈게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난 후 해숙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동안 서운한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명절조차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다. 왜 그래? 도연이가 뭐래? 해숙이 한숨을 쉬며 철호를 바라보았다. 이번 명절은 처가에서 보낸대. 뭐? 이제는 우리 집은 명절에도 안 오는구나. 그럼 처가는 가면서 시댁은 안 온다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아예 오질 않겠대. 그럼 우리가 처가보다 못한 존재란 거잖아. 철호는 화가 난 듯 허리를 폈다. 명절에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휴, 도연이도 이제 완전히 처가 쪽 사람이 다 됐구먼.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영은 처음부터 시댁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가 명확했었다.
그런데 도연까지 완전히 넘어가 버릴 줄은 몰랐다. 그냥 우리끼리 지내자. 뭐하러 아쉬운 소리 해. 차로는 투덜거리며 신문을 폈다. 해숙은 조용히 혼자서 나무를 다듬었다. 예전 같으면 도연 내외가 오면 이것도 맛보라고 하고 저것도 해주고 좋아할 반찬을 미리 준비해두곤 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 준비해도 그걸 먹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절 당일 해숙은 차려진 밥상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예전 같으면 도연과 지영이 오면서 시끌벅적하게 북적였을 시간이지만 올해는 그저 조용하기만 했다. 여보, 떡국이나 먹자. 그래, 애들도 안 오는데 뭐하러 상을 차려. 떡국을 뜨며 철호가 툴툴거렸다. 도연이 녀석이 안 오는 건 그렇다 쳐도 전화 한 통도 없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해숙도 철호와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도연은 전화하지 않았다. 지영은 말할 것도 없었다. 해숙은 문득 오래전 명절이 떠올랐다. 도연이 어릴 때는 새벽부터 깨워 세뱃돈을 달라며 뛰어다녔었고 결혼 후에도 명절 아침에는 어김없이 찾아와 인사를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다. 차로 몰래 눈물을 닦고 떡국을 한 숟갈 떴다. 하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해숙은 결국 도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도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는 카톡 메시지가 한 줄 도착했다. 해숙은 메시지를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제는 정말 명절에도 불청객 취급을 받는구나라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는 순간 해숙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더 이상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명절이 지나고 해숙은 다시 한산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늘 그렇듯 아침에 일어나 철호의 아침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정리했다. 그리고 그 후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도연이가 연락이 없네. 원래 명절이 끝나면 그래도 안부 전화는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 한 통도 없었다. 해숙은 휴대폰 통화 목록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도연과 통화한 게 3주 전이었다. 그것도 해숙이 먼저 전화한 거였다. 설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불안해진 해숙은 또다시 도연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연의 전화기는 꺼져 있는 상태였다. 이상하네. 회사에서도 바쁠 수 있긴 한데. 결국 해숙은 이번엔 카톡을 남겨보기로 했다. 하지만 카톡 역시 읽지 않았다. 해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또 도연이한테 전화했어? 차로가 신문을 넘기며 물었다. 응, 그런데 전화기가 꺼져 있네. 안 받으면 좀 냅둬. 알아서 연락하겠지. 차로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해숙은 달랐다. 그냥 단순히 연락이 늦는 거라면 모를까. 이렇게까지 연락이 끊긴 건 처음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해숙은 점심을 준비하다가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도연인가? 황급히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그곳에는 생각지도 못한 발신자가 떠 있었다. 지영이가 웬일로? 그동안 지영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 적이 없었기에 의아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전화를 받았다. 지영아, 웬일이야?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무슨 일이야? 그게 제가 먼저 전화드려야 하나 고민하다가요. 지영의 목소리가 다소 조심스러웠다. 어머님, 혹시 도연 씨한테 너무 자주 연락하시는 거 아니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주 연락하다니? 제가 도연 씨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어머님이 몇 번이나 연락하신 걸 봤어요. 근데 도연 씨가 요즘 일이 많아서 바쁘거든요. 아무래도 업무 중에 계속 전화가 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서요. 해숙은 순간 손에 힘이 빠졌다. 그래도 난 혹시 아픈 건 아닌가 걱정돼서 그런 건데. 어머님, 도연 씨가 어릴 때야 엄마랑 매일 통화하는 게 익숙했겠지만 이제는 가장으로서 책임질 것도 많고 바쁜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해숙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연 씨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 해서요. 사실 도연 씨도 저한테 말은 안 하지만 어머님이 자꾸 전화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동안 자신이 도연에게 부담을 주고 있던 것인지 해숙은 불안해졌다. 그래, 알겠다. 어머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도연 씨도 어머님 걱정하는 거 아는데 요즘은 회사 일이 정말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저도 죄송해요. 어머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웠어요. 아니야,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 어머님, 감사해요. 이해해 주셔서요. 그럼 다음에 시간 되면 저희가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 그러렴. 전화를 끊고 나니 해숙은 온몸이 축 처지는 기분이었다. 그제야 그동안 도연이 전화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이해됐다. 도연은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 있었던 거였다. 그날 저녁, 해숙은 철호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다. 왜 그래? 밥맛 없어? 지영이한테 전화가 왔었어. 지영이가 무슨 일로? 내가 너무 자주 전화한다고 좀 자제해달라고 하더라. 철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언성을 높였다. 뭐, 자제하라고? 도연이가 바쁘니까 전화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 한다나 봐. 철호는 인상을 찌푸렸다. 아무리 바빠도 부모 전화 한 통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러게 말이야. 전에 명절에도 처가에만 가더니 이제는 도연이가 전화 받는 것도 통제하는 거야? 철호는 화를 사귀지 못했다. 하지만 해숙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됐어. 이제 연락 안 할 거야. 도연이가 먼저 전화하면 받겠지만 내가 먼저 연락하는 건 그만할래. 그동안 먼저 연락해봤자 기껏해야 나중에 전화하겠다는 말만 듣고 끊기기 일쑤였다. 그렇게 해숙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조용히 국을 떠먹었다. 하지만 국물은 해숙의 눈물 때문인지 너무도 쓴맛이 났다. 연락을 끊고 지낸 지 벌써 2달이 넘었다. 그동안 도연에게서 전화가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해숙도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어차피 내 전화는 귀찮은 거였잖아. 처음에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도연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이제는 아예 무심해지기로 했다. 도연이 연락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굳이 먼저 연락할 필요가 없었다. 당신 도연이랑은 연락 좀 해봤어? 철호가 묻자 해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연락 안 해. 그래도 우리 손주는 한번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보러 오라 해도 안 올 애들이야. 사실 손주가 태어난 지 1년이 넘었지만 해숙이 직접 본 건 겨우 2번뿐이었다. 그마저도 도연 내외가 아닌 사돈어른 생일 때 겨우 얼굴을 본 것이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뭐. 철호는 해숙의 말에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숙이 설거지를 끝내고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도연이? 반가운 마음에 급히 전화를 받았다. 우리 아들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엄마, 잘 지냈어요? 그럼 잘 지냈지, 넌? 네, 저도 뭐 바쁘게 살고 있어요. 해숙은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 오랜만에 듣는 도연의 목소리가 반가웠다. 그래. 근데 무슨 일로 전화했어? 아, 그게, 도연이 머뭇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되세요? 주말 시간 있지? 무슨 일인데? 지영이가 이번에 회사 복직하게 됐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적응 기간이라 당장 맡길 곳이 없어서요. 그래서 주말 동안 애 좀 봐주실 수 있나 해서요. 해숙은 순간 멍해졌다. 손주를 보러 오라는 전화가 아니라 봐달라는 전화였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가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필요에 따른 부탁이었던 것이다. 그래, 언제 데려올 건데? 토요일 아침쯤요. 저희가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니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허탈함이 밀려왔다. 그렇게 주말이 다가왔고 해숙은 손주를 돌볼 준비를 했다. 어쩌면 이틀 동안 같이 지내면서 정이 좀 붙을지도 몰라. 철호도 별말 없이 TV를 보고 있었다. 애 오면 뭐라도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응, 이유식도 좀 만들고 간식도 준비해놨어. 그런데 도연 내외는 끝내 오지 않았다. 대신 카톡이 왔다. 사정이 생겨서 오지 못한다는 도연의 연락이었다. 해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사정이 생겼다네. 그래, 그럼 그냥 넘어가자고 했어. 응, 철호는 한숨을 쉬었다. 여보, 우리 그냥 손주는 못 보는 걸로 생각하자. 해숙은 말없이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앞으로 손주가 사진으로만 봐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 같아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다. 손주를 돌보는 일도 결국 없던 일이 되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유식까지 만들어둔 자신이 우습게 느껴졌다. 이젠 먼저 연락할 이유도 없네. 차로는 더 이상 도연 내외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해숙이 또 기대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다. 괜히 마음 쓰지 마.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그렇게 해야겠지? 해숙은 그날 이후 정말로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도연 내외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시간이 한 달 가까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다. 해숙은 화면을 보다가 눈을 찌푸렸다. 지영이었다. 웬일이지? 해숙은 지난번 지영과의 통화가 반복될까 두려웠지만 받아야 했다. 여보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지영아, 웬일이니? 다름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영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공손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는 느낌이 들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 도연 씨랑 가끔 통화하실 때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요즘 도연 씨도 바빠서 피곤해 하는데 밤늦게까지 전화하시면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해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왜냐하면 최근에 도연과 통화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통화를 오래 한다고. 네, 보통 2, 30분씩 하시던데요. 해숙은 황당했다. 해외에 있을 때야 오랜만에 통화해서 길어질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아예 연락조차 없었다. 그런데 요즘은 통화한 적도 없잖아. 아, 그게요. 지영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조금 불편해요. 무슨 말이니? 도연 씨랑 어머님이 그렇게 자주 통화하시는 게 좀 과한 것 같아서요. 제가 말 안 했으면 도연 씨는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통화했겠죠. 근데 저는 도연 씨랑 있는 시간에 어머님 전화가 자꾸 오면 솔직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해숙은 숨이 턱 막혔다. 너무 자주 통화한다고? 네, 부모 자식 사이라도 적당한 선이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가정이 있는데 도연 씨가 계속 어머님과 그렇게 통화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해숙은 손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그동안은 그냥 도연이 멀어졌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해숙은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다. 지영은 자신과 도연이 가까이 지내는 것조차 싫어했다. 그럼 내 전화가 그렇게 불편했니? 솔직히 말하면 네, 어머님이 자주 연락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도연 씨도 가끔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지영이 덧붙였다.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진 마세요.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솔직해서 좋구나. 어머님도 이제 저희랑 좀 거리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만 해숙은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지영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알겠다. 앞으로 연락하지 않을게. 아, 네.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마시고요. 그래, 이만 끊자. 그리고 해숙은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해숙은 자신이 뭐라도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식한테 전화한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은 아니었다.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가? 차로가 거실로 나오다가 해숙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뭐야?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니긴 얼굴에 다 써 있는데. 해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젠 내가 도연이랑 전화하는 것도 싫대. 뭐? 지영이가 그러더라. 자기들 가정 있는데 내가 너무 자주 전화한다고. 차로는 한참을 말없이 해숙을 쳐다봤다. 그럼 이제 부모한테 연락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가 봐. 차로는 허탈한 듯 웃었다. 진짜 별꼴을 다 보겠네. 그러게. 해숙은 속이 울렁거렸다. 그리고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 된다는 말을 이제야 실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후로도 역시나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휴대폰을 들여다봐도 도연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해숙은 지영의 전화 이후 정말로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도연도 한 번도 먼저 연락해오지 않았다. 도연과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아니, 완전히 차단되고 있었다. 이러다 정말 남처럼 살게 되는 게 아닐까 싶었다.
차로는 오히려 속 편하게 굴었다. 잘 됐네. 신경 끄고 살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 전화하지 마. 당신이 연락하면 기대하게 돼. 해숙도 그 말을 따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가끔 도연의 안부가 궁금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다. 해숙은 참다 도연에게 또다시 먼저 전화를 걸었다. 꾹 참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연락이 없을 줄 몰랐다. 조금의 배신감도 분명히 있었다. 여느 때처럼 금방 받지는 않았다. 예전에는 전화하면 바로 받았던 도연이 요즘은 꼭 몇 번 울린 후에야 받았다. 여보세요? 도연아, 잘 지냈니? 네, 뭐 별일 없어요. 그래, 뭐 바쁘지? 네, 좀요. 도연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덜 살가웠다. 해숙은 가볍게 안부만 묻고 끊으려 했다. 그런데 도연이 먼저 말을 덧붙였다. 엄마 근데 응? 앞으로 전화 자주 안 하셨으면 해요. 뭐? 그냥 좀 그래요. 자주 전화하는 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영이 아닌 도연의 입에서 직접 그런 말이 나오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전화 너무 자주 했니? 그냥 가끔씩만 해요. 저희도 생활이 있잖아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결혼하면 각자 가정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엄마랑 전화하는 게 그렇게 불편한 거야? 그게 아니라 그래, 알겠다. 딱 거기까지였다. 해숙은 더 묻지 않았다. 이제 연락 안 할게. 그래야 속이 편하겠구나. 엄마 너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요. 됐어. 바쁠 텐데 끊자. 엄마 잠깐만. 해숙은 그렇게 도연의 말을 다 듣지 않은 채 전화를 끊어버렸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해숙은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헛웃음이 나왔다. 이제는 도연이 전화도 하지 말래. 차로가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도연이가 전화하지 말래. 자기들 생활이 있다나 뭐라나. 참 기가 막히네. 차로는 혀를 차더니 이내 덤덤하게 신문을 다시 펼쳤다. 잘 됐네. 이제 전화할 일도 없겠어. 해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동안 도연에게 서운한 적은 많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 생각했다. 가끔씩만 연락하라는 지영의 말은 결국 연락하지 말란 뜻이었다. 그날 이후 해숙은 더 이상 도연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도연도 연락하지 않았다. 진짜 남처럼 살게 되었다. 그리고 해숙은 그게 너무도 씁쓸하고 허탈했다. 전화는 여전히 한 통도 오지 않았다. 이제는 일부러 확인하지 않아도 됐다. 해숙은 더 이상 도연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사실 연락이 끊긴 지 한 달이 지나자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편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휴대폰이 족쇄처럼 느껴졌었다. 도연이 연락하면 혹시 또 무슨 말을 할까 불안하고 지영과 마주치면 괜히 눈치가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이제 우리도 좀 재미있게 살아보자고. 해숙은 철호를 바라봤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 이제 도연이네 신경 안 쓰기로 했어? 진짜? 그래, 전화하지 말라며. 그럼 우리도 우리 삶을 즐겨야지. 철호는 피식 웃었다. 이제야 정신 차렸네. 그러게. 해숙은 철호의 반응이 이렇게 시원할 줄 생각도 하지 못했다. 우리끼리라도 잘 살면 되지. 그날 이후 해숙은 진짜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당신 진짜 명절에 여행 간다고? 철호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세상에 당신이 명절에 집을 비운다니. 응, 이제 그럴 필요 없잖아. 이렇게까지 바뀌어도 괜찮은 거야? 그럼 난 이젠 뭐든 상관없어. 해숙은 오랜만에 시원하게 웃었다. 명절에 집을 지키는 건 그동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도연도 오지 않고 지영은 얼굴도 보기 싫어하는데 그럼 해숙이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건데? 제주도 바닷가 보면서 푹 쉬려고. 철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잘 됐네. 나도 골프 치러 가야겠다. 해숙은 그저 웃었다. 그동안 철호도 나름대로 참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 명절 당일 해숙은 제주도 바닷가를 바라보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도연에게 온 연락은 없었다. 물론 기대도 하지 않았다.
후회 안 해? 철호가 물었다. 응. 진짜지?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해숙은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다. 이제는 도연의 걱정도 지영의 눈치도 볼 필요 없다. 이제야 해숙은 진짜 자유로워진 것이다. 그리고 도연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명절인데 어디세요? 제주도? 제주도요? 그래, 바람도 쐴 겸 여행 왔어. 도연은 순간 말을 잃었다. 늘 명절이면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던 해숙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해숙이 먼저 떠나버렸다. 명절에 텅 빈 집에 있던 도연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엄마가 여행을 간다고? 어릴 때부터 명절이면 늘 부모의 집에 갔었다. 그리고 따뜻한 밥을 먹고 당연한 듯 대접받았다. 하지만 이번 명절만큼은 해숙은 집에 없었다. 사실 도연은 항상 집에 있을 해숙과 철호를 기대했지만 이번엔 정말 아무도 없었다. 텅 빈 거실, 불도 꺼진 집을 보며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도연이 다시 해숙에게 전화해 말했다. 다음 주에라도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라도 같이 할까요? 다음 주는 일정이 있어. 친구들하고 등산 가기로 했거든. 그럼 그 다음 주는? 그땐 너희 아빠랑 여행 가기로 했어. 도연은 뭔가 이상했다. 해숙의 목소리가 너무 가벼웠다.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도 일정을 바꿔서라도 보자고 하지도 않았다. 그동안은 도연이 연락하면 해숙은 언제든 달려와 줬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을 기대할 수 없었다. 도연은 어쩐지 서늘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지영은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으며 말했다. 잘 됐네. 어머님도 이제 자유를 찾으셨네. 그러게. 우리도 편하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답답해져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정말 잘된 일일까? 어느 날 도연은 부모님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예전에는 마음대로 드나들던 집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예약 없이 가면 안 되는 곳 같았다. 그제야 도연은 뼈저리게 후회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숙이 이렇게까지 단절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신호였다. 해숙이 아예의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해숙은 이제 더 이상 도연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다.